어디 가겠어? 맞아. 성격 바뀌면 죽는다잖아. 오늘은 요가의 드반드바 명상이 어떻게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신통합치유학박사 프라갸의 사유와 치유의 샘, 프라갸의 명상편지 제5편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르주나여, 이원성을 초월하고 항상 순수의식에 머무르시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이래서 기뻐, 저래서 슬퍼. 이렇게 애착과 혐오라는 양극단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이걸 드반드바라고 하죠.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고집스러운 성격, 사실은 애착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혐오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했던 그 힘이 성격이라는 틀로 굳어져 버린 것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애쓰는 노력만큼 성격의 갑옷은 점점 더 두꺼워진다는 역설.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격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격에 각인된 인생의 굴레입니다. 영국 작가 서머셋 mom의 소설 인간의 굴레에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이 기형인 청년 필립이 나옵니다. 그는 평생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가 택한 방식이 전형적인 드반드바의 덫이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인 자신의 추함을 가리기 위해 눈부신 성공과 완벽한 사랑이라는 반대편 극단에 집착합니다. 내가 위대한 화가로 성공을 한다면, 혹은 누군가 나를 열렬히 사랑해 준다면 이 다리의 기형 따위,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라고 믿은 거죠. 그는 성공하기 위해 파리로 떠나 예술에 매달리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비웃는 여인 밀드레드에게 전 재산과 자존심을 다 바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에 목맬수록 자신의 재능 없음을 확인하며 절망했고, 사랑을 구걸할수록 자신의 비참함만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벗어나려 할수록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싫어하는 결함을 없애려고 성공과 사랑을 끌어당기는 그 집착이 오히려 나는 결함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매 순간 더 단단하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굴레.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부정하고 반대편으로 도망치려 할 때 생기는 드반드바의 굴레입니다. 그럼 요가에서는 이 고집불통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말할까요? 이러한 역설 때문에 요가 전통에서는 성격의 갑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결함을 가리려고 성공과 사랑이라는 가짜 빛을 쫓으며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구나 하며 그 굴레 정체를 내면의식 속에서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성격의 갑옷을 입고 살아왔나요? 진아님은 혹시 이런 분 아닌가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일이 기대대로 안 풀렸을 때,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버럭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화풀이를 하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지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또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화가 올라올 때 그 순간에 잠깐 불편한 걸 그냥 품고 계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드신가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싫은 것이 내 몸 안에 머무는 게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나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싫음을 단 1초도 품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굳어온 패턴이에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기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 주변에서 무감각하다, 차갑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사실 본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여유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은 건지. 차갑고 무감각한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혹시 예전에 뭔가를 너무 사랑했다가 깊은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느라 내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괴로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미움으로 한번 크게 데이고 나면 우리 마음은 다시는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좋음도 싫음도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남들에겐 차가운 성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너무 많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음도 싫음도 모두 잘나는 자리에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텅 빈 단절이지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씩 머릿속을 맴도는 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건지 싫어하는 건지 자꾸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도 알고 계시죠? 너무 예민하다는 거. 그런데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죠.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지나치게 성능이 좋은 거죠. 처음엔 나를 지키려고 세운 센서였지만 어느 순간 그 예민함 속에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센서를 탓할 순 없죠. 그건 한때 당신을 지켜준 것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도 계시죠. 뭘 봐도 문제가 먼저 보이는 분. 음식도 사람도 세상 돌아가는 꼴도 주변에서 날카롭다는 말을 듣는데 사실 그 날카로움 뒤에 다른 말이 숨어 있어요. 그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닌가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해. 나중에 실망하기 싫으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아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쌓이면서 아예 좋다는 기대 자체를 먼저 쳐내버리는 방어적인 성격이 된 겁니다. 냉소는 차가움이 아니에요. 실은 가장 많이 기대했던 사람이 가장 깊이 다친 뒤에 만들어낸 슬픈 갑옷이지요. 어떤가요? 네 가지 모습에도 우리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캐릭터가 있겠죠. 성격은 이렇게 다 달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랍니다. 좋은 것은 붙잡고 싶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은 것, 그 욕망이 오랜 시간 굳어지면서 만들어낸 방어적인 캐릭터예요. 쉽게 화내는 분은 싫음이 오는 순간 즉시 밀어내버립니다. 차가운 분은 좋음과 싫음 모두를 차단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요. 예민한 분은 싫음이 올까봐 늘 긴장하며 살고, 냉소적인 분은 아예 좋음을 먼저 포기해서 실망을 막으려 합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나를 지키려는 것, 그 지키려는 몸짓이 성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격을 고쳐보려고 애씁니다. 화를 참으려 하고, 더 따뜻해지려 하고, 덜 예민해지려 하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격을 고치려고 애쓰는 노력 자체가 똑같이 우리 인생의 굴레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는 싫어. 저런 나가 되고 싶어. 이게 또 다른 드반드바예요. 싫은 나를 밀어내고 좋은 나를 붙잡으려는 욕망. 필립이 절름발이인 자신을 없애려 할수록 그게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것처럼요. 굴레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사실은 그 굴레를 더 단단하게 조이고 있는 겁니다. 성격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마세요. 먼저 그런 성격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시작이 됩니다. 고치려는 애씀을 먼저 내려놓는 것, 화내는 나, 차가운 나, 예민한 나, 냉소적인 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나를 지키려 했던 흔적이구나 하며 연민의 눈으로 그냥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에서 성격의 굴레가 조금씩 풀리면서 숨 쉴 공간이 생기거든요. 수많은 소설이 감동적인 것은 나와 같이 성격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지킬은 소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결코 위선자는 아니었다. 나의 양면은 둘 다 매우 진지했다. 둘 다 나 자신이었다. 진실은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선한 자신과 악한 본능을 약물로 분리하려 했습니다. 싫은 나를 완전히 잘라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누려 할수록 하이드는 더 강해졌고 결국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둘 다 나 자신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라스콜리코프, 그는 더 지독한 이분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세상을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법을 초월해 인류를 이끄는 나폴레옹 같은 초인, 그리고 아무 가치 없는 벌레 같은 평범한 인간. 그는 자신이 그 나폴레옹임을 증명하려고 벌레라 생각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가 소냐에게 털어놓은 살인의 동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죽였어요.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인 거요. 난 알고 싶었어요. 내가 벌레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나는 한갓 벌벌 떠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러나 그가 마주한 건 승리가 아니라 끔찍한 분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노파를 죽인 걸까? 나는 나 자신을 죽였어요. 노파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죽여버린 거요. 벌레를 제거해서 초인이 되려 했던 이분법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 겁니다. 반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는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부행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경험한 시타르타는 마지막에 강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강물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원천에서도, 폭포에서도, 나루토에서도 강물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며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빛나는 수명과 깊은 심연, 그 모든 게 하나의 강물 안에 있음을 받아들인 순간 그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시타르타의 이 깨달음은 진화님들이 어떻게 성격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진실한 본래의 자기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고 싫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흐르는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강물은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 소양강 강변에 살았습니다. 밤이면 물결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고 낮엔 햇살에 반짝이는 윤술에 넋을 잃곤 했어요. 저녁은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죠. 서산을 넘어가는 태양의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면 저는 그 몽환적인 아름다움에 어두워질 때까지 툇마루에 걸터 앉아 그 장관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런데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릴 무렵이면 갑자기 강물이 어두워지면서 이상하게 무섭고 고독한 느낌에 미류나무 숲을 혼자서 서성거렸어요. 같은 강물인데 어떤 순간은 나를 홀리는 것 같고 어떤 순간은 피하고 싶었죠. 저도 참 이원성의 진심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찬란한 윤술이나 깊고 어두운 심연이나 결국 본질은 같은 강물이었다는 걸요. 지킬이 그토록 잘라내려 했던 하이드도, 라스콜리코프가 제거하려 했던 벌레도, 시타르타가 도망치려 했던 욕망도 결국 그들이라는 강물을 이루는 물결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격도 그래요. 화도, 차가움도, 예민함도, 냉소도 그 모두가 내 안의 강물이 만들어낸 물결입니다. 그 물결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격은 바뀝니다. 성격이 바뀐다고 죽지는 않아요. 화가 많던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단단함과 추진력이 됩니다. 차갑던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요함이 깊이와 관찰력이 돼요. 예민하던 내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섬세함은 공감 능력이 됩니다. 냉소적이던 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날카로움이 통찰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깁니다. 내 안에 물결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주변에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저희는 왜 또 저렇게 냉정한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예민해? 이런 이웃의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따뜻한 시선,
그게 결국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나의 새로운 캐릭터가 될 거예요. 성격 바꾸면 죽나요? 죽기는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는 건 다릅니다. 비상적인 인식과 깊은 명상 속에서 직면하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자아를 직면하는 자리, 시계추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말은 쉬운데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자리로 직접 데려다 드릴게요. 좋음도 싫음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드반드바 가이드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리 준비해 주세요. 나마스테.